네, 2부 첫 코너 데일리 탑 이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데일리 탑 이슈 주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정보 공개 청구냐 아니면 개인정보 보호냐, 이거 굉장히 좀 논란이 될 만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사실 이게 지금 촉발된 게 사실 계기가 있죠. 네. 이 문제가 항상 논의가 되는 부분이지만 예. 차량 공유 업체인 이제 소카가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의 용의자 개인정보를 보호한다고 이제 그 부분에 급급을 하다가 그 경찰에 수사 협조 요청이 있었는데 신상 정보를 좀 제때 제공하지 않아서 영장을 갖고 와라 이런 얘기가 있었죠. 네. 그래서 결국 범인을 잡는 데 시간이 걸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 사건 한번 변호사님이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지난 6일 30대 남성 A씨가 채팅 앱을 통해서 13세 미성년자를 꿰서 차량에 태우고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데려가서 성폭행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해당 미성년 피해자의 부모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소카 측에 관련 상황을 설명하고 용의자의 신상 정보 공개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부모는 경찰에 신고까지 했고 경찰이 해당 사건과 관련 용의자의 정보를 소카 측에 요청했지만 영장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거부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이틀 뒤에 소카는 그 영장을 제시한 경찰에 정보를 제공했지만 이미 성폭행 피해가 벌어진 후였습니다. 한편 이런 가운데 충남지방경찰청은 사건 발생 나흘 뒤인 이날 오전 6시 56분쯤에 경기도 모처에서 이 사건 용의자 A씨를 붙잡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이틀 뒤라 사실 피해자 부모님 입장에서는 정말 분통 터지는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아무리 개인정보 중요한 건 우리가 다 알죠. 하지만 이런 소카의 늦장 대응에 대해 비난 여론 지금 만만치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언론 보도로 알려진 후에 해당 업체 대표가 직접 나서서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사과문에서는 회원을 보호하고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원칙과 과정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점검하겠다고 얘기했고요. 또 이번 일을 계기로 차량을 이용한 범죄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회사는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모든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이번 사건에 대한 발생 경위와 함께 당사 내부 매뉴얼, 교육 보고 체계 등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후였기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지금 높은 상황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항상 이런 사건들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이렇게 뭔가 문제가 되고 나서야 그제서야 좀 규정을 다시 살펴보고 이렇게 네. 되는지 좀 아쉬워요. 네. 또 이 피해자의 부모님 마음이 정말 너무 타들어가실 것 같은데 네. 국민청원이 결국 올라왔죠. 네. 영장이 있어야지 정보 제공 가능하다는 거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 규정 네. 변호사님이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건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식별 정보들에 대해서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관리자로 하여금 개인정보 처리 절차를 이렇게 해라라고 정해놓은 법률을 말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개인정보 처리의 보호 및 그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서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해당 절차를 위반할 경우에 형사처벌까지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해당 정보 주체 관리자들이나 이런 담당자들이 좀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변호사님께서 이제 말씀 주셨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사실 당연히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으면은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네. 이 해당 조문이 사실 공공기관에 해당이 되는데 네. 지금 이 소카의 경우에는 사기업이니까 사기업의 경우에는 결국 다시 또 원칙으로 돌아가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나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정보 제공이 가능할 텐데 사실 법률의 규정 그러면 당연히 또 그 영장 얘기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좀 대응이 늦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적용해야 된다는 말이 왜 나오겠어요? 그렇죠. 이런 네.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또 이 소카 사건뿐만 아니라 최근 또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처신이 달랐다고 네. 해요. 이제 배민 라이더스 소속 배달 기사가 이제 오피스텔에 사는 여성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달아난 그런 사건이 네. 있었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좀 업체 측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사건도 한번 같이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5일에 서울 송파경찰서에서는 설날인 12일 밤에 송파구 문정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그 배달 기사가 여성 주민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달아난 사건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B씨는 A씨가 탄 오토바이, 그러니까 피해자는 가해자의 오토바이 차량 번호를 외운 뒤에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출동한 경찰은 엘리베이터 폐쇄회로 CCTV를 확보해서 해당 기사가 성기를 노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 피해자는 경찰 신고 뒤에 그 해당 배달업체에도 피해 사실을 통보했고요. 피해자는 회사 측이 그 절차에 대해서 확인한 후에 해당 시간대 배달한 기사까지 특정했고 경찰이 요청할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알려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경찰은 용의자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서 해당 업체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고 이를 토대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으니까요. 이 앞에 봤던 사례보다는 뒤에 나온 사례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당 업체가 대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런 기업들의 고충도 또 이해를 못할 바는 아니에요. 네. 또 개인정보 유출되거나 이런 정말 큰일이고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네. 또 때에 따라서는 당연히 이럴 때는 범죄 예방과 직결되는 부분이라 또 네. 정보 제공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진짜 정말 딱 정답을 내리기가 좀 어려운 그런 네. 이슈인 것 같습니다. 또 한편 또 이와 관련해서 얘기 나눌 만한 그런 중요한 소식이 있죠. 왜 변호사님은 지금 핸드폰 어느 업체 쓰시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지금 어디 쓰고 계시나요? 네, 저는 안드로이드 폰을 쓰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네. 폰을 또 이렇게 우회적으로 저도 안드로이드를 지금 네. 쓰고 있는데요. 네. 제가 왜 이 휴대폰 기종 여쭤봤냐면요. 사실 특히 그 유명한 애플사의 네. 그 휴대폰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가 굉장히 철저한 걸로 유명합니다. 뭐 잠금 패턴 같은 거 뭐 여러 번 틀리면 뭐 절대 잠겨버리면 네. 열 수 없다 맞습니다. 이런 말 사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뭐 포렌식 어렵기도 유명하고 이런 부분 관련해서 결국 수사기관과 이제 애플사 간에 또 마찰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게 네. 있는데요. 특히 지난해 7월에 사망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이폰 포렌식 관련해서 이게 그 박 서울시장의 그 성추행 사건에 대한 의혹을 네. 풀어주고 또 이제 그 죽음과 관련한 또 어떤 실마리를 쥐고 있다고 해서 좀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 중요한 핸드폰, 뭐, 하지만 네. 좀 이제 뭔가 그 핸드폰에 대해서 뭔가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왜 예. 그런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맞습니다. 그 MC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안드로이드 폰하고 달리 아이폰의 경우는 특히 보안에 엄격해서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 잠금을 해제하기가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사건에서는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였던 아이폰의 이미징 작업과 관련해서 수차례 법적 공방이 좀 오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서울지방경찰청이 최초에 서울 성추행 방조 수사하고 관련해서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2번이나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각을 했고요. 그래서 변사, 사망과 관련한 이유를 밝히는 것 이외에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는 확인하기가 어려웠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법원에서 일부 허가한 내용 중에는 변사 의혹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유족 측과 합의해 박 전 시장이 사망하기 전에 휴대전화에 있던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톡 내용을 주로 확인하긴 했습니다. 다만 이때도 박 전 시장의 유족 측이 포렌식에다가 제동을 거는 준항고를 법원에 신청하면서 4달 넘게 변사 관련 수사도 진행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는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낸 신청을 받아들여 4개월 넘게 심사를 했다가 결론적으로는 지난 9일에 준항고를 기각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뭐 이 관련 혐의 경찰 수사는 뭐 한 이달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휴대폰 관련해서 네. 사실 우리 휴대폰에 얼마나 중요한 정보들 그렇죠. 많이 담겨 있으니까 네. 그거 뭐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제 휴대폰에 있는 정보가 다른 사람 손에 쉽게 들어간다면 그 또한 문제가 될 것 네. 같기는 한데 이 애플의 이런 잠금 장치나 이런 포렌식의 어려움과 관련해서는 비단 지금 우리나라뿐만의 문제가 아닐 네. 거예요. 특히 이제 미국 FBI에서는 네. 아이폰 잠금 해제 어려움에 대해서 굉장히 네. 애플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네. 수사에 어렵다. 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정보 공개와 관련해 FBI와 애플 측이 지금 굉장히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잖아요. 네. 네, 어떻게 지금 진행이 네. 되고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이폰의 디지털 포렌식과 관련해서 난관 겪는 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 역시도 아이폰 잠금 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애플의 협조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갈등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FBI가 지난 2015년에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테러범의 아이폰 잠금 해제를 위해 애플에 수사 협조 요청을 했는데 애플은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 FBI와 애플 사이의 대립은 계속되고 있고요. 애플은
여기에 더 나아가서 아이폰에 대한 백업 과정을 100%다 암호화하겠다고 그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가 FBI 측의 항의로 이 계획을 접은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렇네요. 뭔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 정보가 뭐 보안이 최대한 잘 되면 또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다가도 또 적절하게 이 정보를 나도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까 그럴 때에는 또 정보가 제공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될 것도 같고 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근본적으로 뭔가 이런 헌법상 원칙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개인정보의 보호냐, 뭐 사생활 비밀, 뭐 그 유지냐, 아니면 결국 이 얘기가 이어지다 보면은 뭔가 사전에 검열을 하거나 뭐 이런 부분까지도 가능한 것이냐, 범죄 예방에 해당한다면 이런 부분 논의로 이어질 것 같은데 그럼 결국 이 사건 얘기 안 할 수 없죠. 작년에 정말 가장 큰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사건이죠. 뭐 N번방 사건 같은 걸 지나면서 제2의 N번방 이런 건 반드시 막아야겠다 라면서 N번방 방지법 등을 포함해서 방송통신상법이 이제 새로 제정이 됐는데 일단 방송통신상법 좀 굉장히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 담고 있는지부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방송통신산법이란 오늘 20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데 그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가운데 전기통신사업법이랑 정보통신망법 같은 경우에 이 개정안이 소위 얘기하는 N번방 방지법에 해당합니다. 그 인터넷 사업자에게 불법 음란물을 삭제하고 관련 접속을 차단한 의무까지 지우는 것이 핵심인데요. 한 예로 카카오톡 등 온라인 메신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대화방에서 불법 음란물이 유통될 때 이를 반드시 삭제하고 유통 주체의 접속을 막아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업계 이용자 등은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불법 정보 유통을 막자면 대화 내용이 불법적이거나 음란적인 걸 확인하려면 대화를 검열해야 하고 그러면 개인의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 통신 비밀의 보호 등 헌법적인 가치를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그 이유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런 부분이 또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 N번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건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었죠. 정말 뭐 당연히 모든 국민들이 정말 공분을 산 그런 사건인데 결국 그런 거를 예방하려면 업체 층에서 뭔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또 그렇다면은 대다수가 해당하는 그런 선량한 국민들의 그런 대화 정보까지도 뭔가 검열을 받아야 되는 것이냐 하는 논란은 있을 것 같은데 또 다른 부분도 좀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건 국내의 기업 그런 규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N번방이 문제된 부분은 텔레그램 같은 해외 업체들인데 그럼 해외 업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규제가 좀 가능한 걸까요, 이 법으로?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지금 방송통신 3법에 대해서 그 개정되더라도 당초에 원했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N번방 사건은 외국 기업 서비스인 텔레그램에서 그 범죄자들이 서로 그 자료를 주고받거나 뭐 이런 걸로 해서 벌어진 사건이었고요.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검열하거나 단속할 수 없을 만큼 서버나 본사의 소재가 불명확하고 또 대화 당사자 간의 익명성도 철저하게 보장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법을 시행하더라도 텔레그램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을 적용할 수 없어서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법이다. 뭐 그게 될 게 뻔하다는 관측이 높습니다. 기업에만 이런 의무, 검열하고 거기에 대해 뭐 삭제하도록 하고 차단하고 이런 의무를 지우고 있고 정부는 오히려 이런 법률상 의무만 부과하고 뒷짐만 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지적도 지금 높은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변호사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아까 살펴본 뭐 일명 넷플릭스법 이런 거 뭐 전기통신 사업자법 같은 경우에도 결국 넷플릭스 같은 해외 자본이 어떤 국내 시장을 잠식하는 거를 막기 위한 취지라고는 하나 실제로 뭐 해외 기업을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는 없는 거라 그런 국내 기업이 또 그 부담을 떠안게 되다 보니 좀 졸속 입법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또 제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취지는 분명 공감이 가는데 이 실효적인 대책이 되려면 좀 많은 부분 다듬어질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효성 대신 좀 부작용이 많아 보이기는 하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방송통신 3법과 관련해서 해당 그 법률을 만들어서 뭐 넷플릭스법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콘텐츠 사업자들에 대한 통신 품질을 유지하도록 규제하고, 그다음에 방송통신 발전 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재난 관리 시설에 준해서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규제 대상에 대한 적용 범위도 좀 정치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N번방 방지법과 마찬가지로 나머지 두 가지 법률의 경우도 구글이나 넷플릭스 같은 해외 기업에는 법 집행력이 없고, 또 망 품질에 대한 유지 의무는 통신사 본연의 그렇죠. 역할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방송통신 발전 기본법에서 부과하고 있는 국가 재난관리 시설에 준한 관리 의무 같은 경우 역시 이미 이중 규제다. 그리고 이미 매년 정부의 데이터 센터에 대한 운영 보고서를 내고 있고, 국가가 민간 센터를 관리하는 사례도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판 의견도 있어서 그 해당 법률을 바꾸고 싶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정치하게 법률의 내용도 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맞습니다. 변호사님, 사실 법률이라는 학문이 뭔가 사회의 변화를 뒤따라가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사회의 안전성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뭔가 변화하는 구조나 새로운 서비스가 도입되면 뭐 법률이 그걸 네.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뒤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개정이 되고 뭐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고 하면서도 좀 다듬어야 할 부분이 항상 많은 것 같아서 네, 또 그런 부분은 사회적으로 합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 문제에 좀 이어서 이 얘기도 좀 덧붙여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네이버와 카카오톡이 우리나라에서 정말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죠. 네, 저도 맞습니다. 사실 그거 없으면, 그 두 가지 없으면 아예 업무가 네. 마비될 네.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수사기관에서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에 대해서 이제 압수수색 영장 같은 거 나오고 또 뭐 네.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겠어요. 네. 사실 굉장히 업무에 네이버, 카카오 측에도 또 부담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이제 수사기관의 과도한 통신수사 요청으로 이용자의 사회생활도 침해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이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게 지금 실제 상황인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우려도 지금 계속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네, 설명 좀 맞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 관련해서 뭐 네이버, 카카오, 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개인정보 사용하는 SNS 업체들인데요. 이 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지난해 기준으로 공개된 바에 따르면 하루 평균 약 64건에 달하고 그중에 매일매일 그 정도 되는군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중에 처리된 게 실제로 하루에 47건씩 처리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뭐 우리나라 업체 이외에 말씀드린 해외 업체인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곳에서는 해외 서버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해당 사업자에게 집행이 사실상 어려워서 국내 사업자들에게만 있도록 과도한 그 업무 부담을 지우고 있는 상황이라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또 이제 아무래도 또 알 권리가 보장이 돼야 된다는 그런 우려도 있어요. 특히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 같은 거 발간하고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수사기관이 내 정보를 가져갔다? 나 몰래? 그럼 굉장히 좀 찜찜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뭔가 대비책이 없을까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해당 수사기관에 개인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 경우에는 해당 개인에게 해당 업체가 반드시 뭐 제공 사실을 통보하도록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관련 절차에 대해서는 좀 더 정치하게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결국 좀 다듬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결국 이건 정말 대원칙인 것 같습니다. 정보 보호 필요하죠. 하지만 네. 또 그에 따라 정보 공개 네. 필요한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사생활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어떤 적정한 선에서의 정보 공개는 사실 당연히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절충안 찾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변호사님, 어떤 생각 갖고 계시나요? 예, 이게 좀 쉽지 않은 문제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법률을 바꾸거나 새로 제정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법률에 대해서 제대로 적용하기만 해도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18조 2항 7호를 비롯해서 범죄 수사나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다만 그 적용에 있어서 미성년자 강간 사건 등의 경우에는 충분히 급박한 상황이 인정되고 개인정보 관리자가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또 협조를 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서 좀 본인의 처벌을 두려워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이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한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급박한 상황이 종결된 이후에라도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는 등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개인정보의 관리자는 그 정말 급박한 상황이 인정된다고 하면 근거를 남긴 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방식으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법이 좀 적용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카카오나 네이버에 대한 과도한 영장 같은 경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게 결론적으로는 범죄 수사를 이유로 무분별하게 개인정보가 조회되거나 절차가 남용되는 건 또 방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도 본인들이 통신 수사를 행했다면 그 현황을 얼마 정도 행사를 했는지에 대한 적극적으로 어떤 절차에서 어떻게 행사됐는지에 대해서 공개하는 걸 통해서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것에도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도 사실 개인정보 관련해서 사건을 많이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 개인정보가 사실 보호되어야 할 때는 보호되지 못하고 주소,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이런 거는 또 제대로 보호가 되지 못하는 그렇죠. 실정이 굉장히 많은데 또 이렇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적용이 네. 되어야 할 부분에서는 또 그렇죠. 꽉 막힌 업무 처리가 진행되고 예. 있는 좀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이렇게 업무 처리를 하시는 분들의 고충을 또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네. 당연히 뭐 정해진 법률 규정이 있고 함부로 제공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제재 조치가 따르기 때문에 네. 또 그 회사의 직원 입장에서는 아무렇게나 또 내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련해 두어야 되는 게 내부 지침이나 매뉴얼 같은 거를 마련해 둬서 회사 차원에서 그 개개인 직원분들이 업무를 하시는 데 있어서 좀 쉽게 이해하기 쉽게 업무를 하실 수 있고 나중에 또 뭔가 문제가 발생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냐 뭐 내 정보 왜 함부로 제공했냐 이런 부분에 이슈가 제기되셨을 때도 아, 나 이 매뉴얼을 근거로 했다. 네. 이렇게 좀 방패막이가 돼주셔야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예. 이런 부분이 이제 회사의 노력이 뒷받침돼야 이제 법률도 좀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이런 부분 이번에 분명히 문제가 된다는 점은 인식하셨으니만큼 좀 제도적인 개선 그리고 사회적인 합의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